네, 안녕하세요. 리치 유캐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리치 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일단 요즘 뭐 갭 투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소개를 안 드렸네요. 오늘도 이태훈 대표님과 업사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네. 시작을 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무슨 박수인가요? 이렇게 저만의 박수예요. 네. 그래서 오늘 대출 규제 이야기 좀 궁금해요. 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좀 거래가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이것 때문에 줄었다, 저것 때문에 줄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조금 이제 아파트 네, 거래량부터 좀 확인을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요. 6월 달하고 7월 달을 보시면 뭐 7,200건에서 뭐 8,500건까지 이렇게 늘었다가 네. 지금 8월 달에는 이제 3,000건 정도 이렇게 오, 표시가 확 되어 줄었네요. 있는데요. 네. 네. 이건 뭐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간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뭐 잠정적인 건데 이거 8월 한 15일 정도 거래량 8월 중순까지 네, 중순 정도 네. 이렇게 거래량이고요. 이제 9월 말이 넘어가면 이제 9월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크게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게 한 6천 건에서 한 5천 건 후반에서 6천 건 정도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제 그렇게 되는지 먼저 좀 확인을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를 가져온 건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보시면 경기도도 6월 달, 7월 달에도 뭐 한 13,000에서 14,000, 15,000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었던 것이요. 8월 달에는 한 7,500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조금 더 거래가 많이 됐기는 했어도 8월 달에는 아마 이제 14,000, 15,000건 근처까지는 아마 못 갈 것 같고 한 12,000건 정도 그런 예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어떤 정부에서 아니면 은행권에서 대출 네.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것들이 바로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라고는 얘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를 하고 네. 이제 뭐 잔금 시기까지 2달에서 길게는 한 넉 달, 5달 정도 걸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그런 대출 규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랑 그 전에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 보면 지금 솔직히 또 8월 달은 또 부동산에서는 약간 비수기에 들어와져 있는 거거든요. 네네. 더워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매물을 안 보러 다니잖아요. 또. 유난히 덥기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대부분은 이제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휴가를 많이 가시고 휴가철이죠. 네, 네네. 그리고 집주인들도 휴가도 가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중개업소들이 같이 놀러 가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아.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부분 뭐 거의 한날 한시에 갔더라고요. 네,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예, 예. 그렇군요. 뭐 8월 첫째 주에 가든가 아니면 7월 말에 딱 가버려요. 예,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그런 분들이 좀 거래를 성사시켜 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약간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라고 아까 예상하시는 그 것도 있고요. 서울 그 거래량이 8월에 네.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네. 오히려 네. 그 9월부터 대출 규제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막바지를 뭐 받아야지 하고 오히려 거래가 막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뭐 그런 다른 이유가 그러게요. 있었군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출을 내가 오늘 서류를 넣었다고 해가지고 내일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약간 은행의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 작게는 한 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2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당장에서는 뭐 바로는 그런 영향은 네.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직 뭐 거래량이 더 9월 달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전세 가격이 아직도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름에 올랐네요. 네, 전세 가격이 수도권부터 해가 전국도 조금씩 올랐고요. 그리고 5대 광역시 자체에서도 조금 이제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이제 갭 투자를 하려고 이제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전세가율이 자꾸 높아지면 네. 갭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시장에 진입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은행권에서 자꾸 어떤 돈줄을 자꾸 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 대출 규제 중에서 가장 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대출 규제인데 음. 그 내용을 보면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어떤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많이들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사람들이 되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것이 딱 많이들 힘이 들까라는 생각도 조금 갔거든요. 네. 근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아까 전에도 보셨을 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뭐 8,500건에서 3,000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갭 투자를 했던 그러니까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목격을 했어요. 정부에서. 네. 어떤 걸 통해서 했냐면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 규제 지역에서는 그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를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부동산 신고를 할 때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잔금란이 있어요. 잔금란에 어떻게 잔금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실소유자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잔금을 내 대출로 잔금을 치를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내가 실소유자가 아니라 그걸 투자 목적이라든지 앞으로 몇 년 뒤에 내가 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사놓는 사람들은 그 잔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이제 채우는 경우가 쓸 많죠.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국토부에서는 그걸 보면서 네. 아 이거는 그래도 약간은 갭 투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한 40% 정도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거래의 40% 네. 정도가 자금 조달 계획에 전세금을 받아서 네. 하겠다. 네, 아. 그걸 확인을 했으니 경기도도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규제 지역은 지금 아니에요. 근데 규제 지역은 아닌데 6억 이상이면은 그걸 다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6억 이상 아파트들이면 그래도 신축 아파트급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좀 돈줄을 어떤 식으로 쪼이겠다라는 게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둔촌 주공에 대해서 이렇게 헤드라인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걸려 오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 네. 뉴스가 계속해서 빙빙 돌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12,000세대가 들어가는 입주 물량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2,000세대가 다 집주인들이 산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를 전세를 내주면서 그걸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일반 분양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예전에 뭐 무조건 거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어가지고요. 무조건 실거주를 3년을 이제 2년을 하셔야지만 됐었는데 그거를 3년 유예를 해주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걸 자금을 조금 이제 청약을 당첨됐던 사람들이 그 큰 돈이잖아요. 12억이라는 그렇죠. 돈이. 그래서 그거를 마련을 못했던 사람분들이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이제 전세를 줘서 일단은 해결을 하고 이제 2년 정도 시간을 좀 벌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부동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뭐 문의가 많았다. 근데 은행 관계자의 얘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어떤 이제 신탁에서 넘어오는 이제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서 그 그렇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상황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을 수 그렇죠. 있다라고. 주택 공급자가 들었어요. 분양을 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조용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대신에 우리는 조금 좀 봐야 되는 게 저런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현상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조건부 전세 대출. 네.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보면은 아무리 집값이 과열이 돼도요 정부가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거든요. 이게 실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수제예요. 무조건 내가 아파트에 아니면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정부가 집값이 너무 과열되었어. 사지 마세요. 사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능력이 되면 사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 갭 투자가 형성이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들도요. 이게 실수요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실수요자가 계속 난다면 그러겠죠. 수요가 그렇다 늘으니까.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공급도 되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살고 싶은 집이니까 내 돈 주고 사겠다라는 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대신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대출 규제라는 거예요. 실수요자 역시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잔금을 치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걸 일정 금액을 나눠가지고 계속 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규제를 하다 보면 약간 틈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갭 투자자들은 어쨌든 나름 그거를 성공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막 많이 알아보고 공부도 그- 많이 하고. 그건 뒤에 나온 수법- 얘기고. 그래요? 첫 번째, 그러니까 네. 내 집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요. 네.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실수요자들이 약간 숨통을 조금은 내줘요. 네. 그 숨통을 조금 내주는 거를 파고드는 게 갭 투자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그 전세 보증금을 잔금을 치르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전세 가율이 아까 전에도 전국적으로 다 오르다 보면 전세 가율이 높아지면은 나의 자본은 적잖아요. 네. 그리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포지션은 딱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돈이 한 2, 3천에서 한 5천 정도를 가진 포지션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자금, 그러니까 세입자의 전세 자금이 잔금이고 거기에 조금 부족한 돈을 내가 신용 대출을 이렇게 끌어와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강력한 전세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약간은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5천 있고 신용 대출이 있고 여기는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 나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규제, 그러니까 약간 흐름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갭 투자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건 전세 대출이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갭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호 방식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인수를 받는, 그러니까 인계를 받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예. 왜냐하면 갭 투자하시는 분도 투자자잖아요. 네. 투자자이면서도 그 집에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뭐 그렇죠. 도배라든지 뭐 싱크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뭐 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뭐 인테리어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좋은지 있는지 뭐 나쁜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내가 집을 사야 되겠어라고 이제 세입자한테 얘기를 하면 세입자는 내 집을 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내 집이잖아요. 전세자는 네. 전세 세입자는 그게 내 집이거든요. 아무한테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부탁을 해가지고 보여달라 그래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 세입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집주인이 바뀌는 거 불편한데 왜?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금도 올려달라 그럴 거고 또 월세도 올려달라 그럴 거고 주변에 알아봤더니 우리 집이 한 1, 2억 정도 싸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세 세입자도 보여주기가 싫은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지션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들 얘기하는 게 매매하고 매매 잔금 치를 때 전세 세입자를 같이 맞추는 것들을 되게 선호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사람 인수인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전세 세입자를 구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변의 시세에 맞춰서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금액으로 그 잔금을 치를 수가 있다는. 그러면은 갭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어때요? 줄어들죠.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저기 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뭐 전세 자금 뭐 대출이라든지 뭐 대출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 경기도권의 한 40%가 갭 투자가 이루어졌더라라는 걸 알게 됐으니 뭐부터 막으면 된다? 전세를 대출을 어떻게 막을 건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봤더니 이제 내용은 그래요. 뭐냐면
명인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입주를 할 시점에 네. A라고 하는 뭐 연아 씨가 집주인이었으면 연아 씨로 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김성란 대표 이름으로 네. 바뀌면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 거거든요. 네, 조건부 전세 네, 대출. 네, 조건부. 그래서 조건부라는 얘기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집주인이 같아야 된다라는 게 무조건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3대 은행이 한 거거든요. 신한, 우리, KB에서 시작을 했는데 5대 은행에서 그걸 다 해버리면 돈 나올 갭 데가 투자 없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이건 망한 거예요. 괜히 샀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지를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한 템포 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자. 네, 그랬을 때 지금 8월달 거래량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네. 이게 9월 추석 지나고 나서의 어떤 거래량들이 또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거에서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은 10월 초까지 넘어가면 9월 말까지 이제 8월 결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8월 네. 결산, 그다음에 9월 결산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그럼 성공적이겠네라는 것들을 그렇죠. 이제 그쯤에 성공적인 나오겠네요. 예, 그럴 수 있는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좀 어떤 실수요자들한테는 그래도 또 조금 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네. 갭 투자자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 정부에서는 성공했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서울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권에서 이제 거래량들이 조금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갑자기 호황기를 거치지 않고 침체기로 들어가진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이걸 다시 갖고 와봤습니다. 네. 네, 이게 가로축이 거래량이고요, 네. 이제 세로축이 이제 가격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도 늘고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다라는 걸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신고가를 찍을 때의 어떤 흐름들은요, 거래량은 줄어들고 신고가를 찍어야지 저런 호황기가 나타나거든요, 대부분들은. 네. 근데 신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거래량들이 계속 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회복기일 수도 있고 호황기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중간 그런 약간 뭐 구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좀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저런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뭐 형상 유지되고 있는데도 좀 거래들이 주춤하다고 하면은 이제 침체 진입기에 들어가면 또 침체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거래량이 주춤하면 네. 그러면 뭐 실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한 템포 이제 우리가 신고가 매매를 할 필요 없이 조금 비싸게 살 필요 없이 지금 침체기를 겪거나 아니면 불황기에 이제 좀 진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그 이태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 방송을 시작했을 당시에 지금 제 6국면 거래가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 단계, 가격도 아주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알려드려 보자 하고 우리가 이걸 시작한 거예요, 이 방송을.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네. 거래도 많이 늘었고 네. 가격도 많이 뛰었죠. 심지어 네. 신고가 거래도 이루어졌으니 그래서 1국면 이거나 혹은 2국면까지도 넘어갔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네.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안 좋아. 네. 경기 불황이야. 자영업자들 지금 다 망했어. 네. 막 그러고 있고 폐업률이 최고야. 역대 최고. 이렇게 있는데 서울 중심에 뭐 수도권도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도도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만 올라. 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이거는 뭔가가 현실적인 부분들과 맞지 않는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요 방금 우리 이태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호황기 자체가 아주 뾰족하게 잠깐 찍고 바로 그럴 그 수도 침체기로 있어. 넘어갈 수도 몰라. 이거는 약간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랄지 우리가 보통은 이제 특례 그죠? 그래서 그 신혼부부 그다음에 뭐 신생아 그다음에 뭐 또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요런 특례들에 의한 그 거래량들이 늘고 그래서
그런 또 특례로 인한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신혼부부이고 뭐 아기 낳고 그러면 그래서 신축 거래가 많이 늘어난 그런 현상들과 동조화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쩌면 경기 흐름이 안 좋아져 버리면 또 미국도 경기 침체액이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빅컷을 해야 될지도 몰라 하는데 그러면 어쩌면 이제 침체기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걸 갖고 온 거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뭐 항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꾸 경험을 하게 돼요. 지금 아파트만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의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빌라였다라고 하면 빌라 전세 사기가 너무 컸었던 것도 네, 사실인 너무 거기는 타격이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아파트로 몰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뭔가 하나만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좀 쫓아가다 보면은 어떤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어떤 한 번은 주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너무 이게 그리고 참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집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30년이라든지 40년 정도의 되게 장기로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갚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권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은행들이 네. 50년, 40년짜리 다 없애고 다 30년짜리까지만 30년으로 다 했어요. 다 줄였어요. 이제 원리금 30년 상환을 네. 이제 해야 되고 옛날에는 거치식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갚으면 되는데 지금 다 올리고 지금은, 균등이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예.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지금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저게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 은행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도 지금은 저렇게 발표를 했지만 또 지금 뭐 가계 부채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또 아마 은행은 어쨌든 뭐 되게 자기네들도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전 우리 엄청 잘했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금식 많이 금리를 많이 높여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아마 그건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기에서 조건부 전세 대출이 무엇인지 또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 주셨고 좀 요즘 대출 규제에 대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집 순환 모형까지 좀 지켜보면서 요즘은 이런 시기에 좀 접어든 것 같다까지 예상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 잘 참고해서 또 아파트 사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좀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이 흐름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안녕.